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국민사가 일단 한번 하셔야 될 야격을 것 하기 위해서 회사도 다니고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보고 싶지 않다. 헐. 와, 알겠습니다. 돌보고 있죠. 자, 논란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네. 이분 빨리 만나보죠. 네네. 자,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를 매일 돌보고 싶어하는 박근영입니다. 아, 저도 아이 너무 낳고 싶어요. 네, 아이 얼마나 예뻐요. 항상 예쁘고, 돌보고 그렇죠. 항상 품에 안고, 안고 있고 싶고 네, 항상 예. 들고 있고 싶고. 예, 아, 그렇다니까요. 다녀도 항상 그런데. 손잡고 있고, 아, 잘 때도 꼭, 재워주고, 꼭 책 읽어주고. 이렇게 다 말하는 해야죠.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육아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일 하는데. 아,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돌보기에는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니 9살도 이제 네, 원하는 게 있죠. 그렇죠. 재워달라고 하니까 매일 그럼요. 제가 재워주고요. 아이고. 책 읽어주고 매일 합니다. 집에 그 가서. 돌보는 게 사실 행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행복이죠.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힘드시면 먼저 퇴근하셔도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많이 박근영 배우네요. 부장님과 함께 시장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지금 진짜 합니다. 네. 빨리 그런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다 크지 않았어요. 네. 시장 동향 짚어보죠. 네, 코스피는 2.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네. 고용지표 호조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다소 조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 같은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출회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셀 업종 그리고 장비 반도체 소부장 일부, 여행과 건설기계, 조선기자재, 웹툰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요 테마였던 저 PBR 관련 섹터 중에서 증권은행, 보험, 지주, 자동사, 그 다음에 인터넷 등은 아침에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달리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약화됐는데 금리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현물 매도까지 이제 강화가 됐죠. 네. 3거래일 연속 2조 원가량 순매수하던 외국인들은 10시 30분 기준에 선물을 1조 원대 정도 순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생겼습니다. 한국 시간 9시 기준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주목을 했는데 3월 회의에 금리 인하의 시작이라는 자신감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한 5월이나 6월 정도로 금리 인하가 뭐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대체로 지난 FOMC에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지만 관련 발언 이후에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또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죠. 미국 국채금리도 말씀드렸던 시간 외로 상승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10시 30분경 중간에서 인민은행에서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를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 소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를 다소 좀 축소시키면서 시장의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에 급락 출발하면서 또 국내 시장 반등도 제한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종가 무렵은 저가 대비로서는 꽤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아래꼬리를 달고.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도 영향에 2600선 하회를 했는데요. 네. 다만 업종별 현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대표 저 PBR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자동차나 금융업 순매수에 또 나섰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이제 1,330원 초반대로 상승폭 일부 반납이 되면서 올라갔고요.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기록하는데 한엔코 시멘트홀딩스의 공개 매수 결정하면서 쌍용 CNE가 장중 8%에 급등했고요. 네. 뒤이어서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세 기록했던 자동차가 종목별로 엇갈렸는데 현대차는 장중 5%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빠졌죠.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세 기록했던 자동차가 종목별로 엇갈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창고는 한진칼 중심으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지난 2일 급반등세 기록했던 카카오나 네이버는 바로 차익물에 출하하면서 서비스업 약세로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했고 업종별로는 온수 장비와 부품, 음식료, 담배, 통신, 방송 서비스 강세였습니다. 반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등은 기술주 약세였습니다. 이 저 PBR 관련된 재료, 요게 아직도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KB증권에서 일본 사례를 얘기한 게 있네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제 일본 쪽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오는 이제 네. 그림인데요. 2023년 1월 달에 이제 1월 10일 날 정책이 발표되고요. 그때 당시에 PB가 가장 낮은 기업들 업종 중심으로 주가들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쉬는 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책 발표 후에 약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 PBR 기업들이 아웃퍼폼을 다시 하다가 그 사이에 중고 PB 업종들로 기업들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3월까지 쭉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 PBR 업종들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저 PBR 업종 이후에 조금 쉬다가 다시 저 PBR 업종이 아웃퍼폼하면서 그때는 그 PBR 업종까지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죠. 그래프 색깔 때문에 혹시 보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박근영 부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은 정책 발표 후에 약 2개월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상승률이 높았던 저 PR 기업들 중심의 조정이 나옵니다.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이제 기준에서 저 PBR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 PBR은 그냥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네. 저 PBR이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중고 PBR 업종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 쭉 땡긴 거죠. 2달 정도는 간다. 이제 2, 3개월 정도는 땡긴 겁니다. 그 다음에 저 PBR 중고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월에 한국과 또 유사하고요. 2월 달에 분위기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결국은 증시 부양책도 있었고 그때 당시 나스닥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도 같이 탄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계 자산의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다소 좀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한국은 저축률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은 자금들이 이제 증시로 좀 들어온 부분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면 또 약간 다른 국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약간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네. 자 이걸 보시면은 첫 번째 왼쪽 위에 보시면은 중국과 미국의 상대 주가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 역대적으로 가장 깊게 나타납니다. 2007년 이후로 보시더라도 23년까지 보시면은 중국 대비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언더퍼폼이 굉장히 가장 심하죠.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위쪽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의 상대 주가도 한국이 언더퍼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가치주와 성장주 상대 주가인데 2014년도부터 보시면은 가치주가 언더퍼폼이 상당히 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가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대 주가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상대 주가가 훨씬 더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렇네요. 그 삼성전자 가격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보여준 자료인데 그러면 역발상을 할 수도 있는 단기적인 위치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미국 쪽에 뭐 아웃퍼폼보다는 중국 쪽에 모르겠습니다. 중국 쪽에 부양책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네. 가격적인 매력을 봐서는 역대급으로 이제 2007년부터 봤을 때는 중국 쪽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천천히 이제 그렇게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상대 주가도 한국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네. 가치와 성장주 보더라도 가치주의 언더퍼폼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가치주가 좀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대 주가도 하이닉스가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더 봐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를 네. 신한증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역발상 개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구매액입니다. 이게 날짜별로 봤을 때 현선물 합계입니다. 현선물 현물 선물 다 합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1등이 어디입니까? 24년 2월 2일 지난 금요일 날 현선물 합계로서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외국인이 1조 7천억인가 샀을 때 네. 1조 8천억. 현선물 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년 8월 4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년 8월 3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12년 8월 9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19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현선물 합계가 2월 2일 날 굉장히 셌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기금 관련된 리밸런싱 이야기도 지난번 금요일 날 드렸죠. 네.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여튼 이렇게 사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단타로 바로 팔지는 않겠죠. 외국인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현물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사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세게 들어온 다음에 조금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2월 2일 지난 금요일날 등락률과 외국인 비율인데 이게 메리츠증권 자료인데 보시면은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PBR이 좀 낮고 ROE가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기아, 현대차 쭉 보이죠? 네.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삼성물산,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뭐 LG전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PBR과 ROE를 같이 보시는 표인데 뭐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에서 이제 집중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하고 금융 중심으로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상위 가운데서도 저 PBR 쪽으로 여전히 외국인들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표를 보시면서 다들 좀 수급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일까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춤거렸던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장 들면서 플러스 1%까지 땡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끝나긴 했지만 현대차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오늘. 물론 이제 최근에 신고가를 못 뚫었어요. 기아 같은 경우 신고가를 뚫었지만 네. 아마 현대차가 28만 원대가 신고가일 네. 텐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룸이 남아 있는 설명은 좀 이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 뭐죠? 시뮬레이션 진행했다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주요 기업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삼성전자는 13만 원, 현대차는 50만 원, LG화학 70만 원, KB금융은 10만 원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뭐 강조를 했다. 어때요? 요게 얼추 이런 내용에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뭐 금융 시뮬레이션 관련된 뭐 세부 내역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글쎄요, 뭐 적정 주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죠. 일단 PBR이 낮고 ROE가 높아 있어야 되고 네. 대주주 지분이 높든가 아니면 자사주 지분이 높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PBR 기준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대비 그렇게 많이 싸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네. 주가 올라오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PBR이 0.8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현대차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조금 더 룸이 남아 있는데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또 ROE가 높아요. 그러니까 기아는 좀 쉬고 있지만 뭐 그래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싸니까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먼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 때문에 현대차 좀 집중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또 변화가 또 있습니다. 변수가. 네네. 근데 그 핵심에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겠죠. 지배구조 개편이. 그래서 뭐 모비스와도 연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그냥 좀 단순한 것보다는 여러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배구조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늘 현대차가 좀 기아보다는 좀 아웃퍼폼한 이유가 좀 있다라고 평가를 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국내 증시가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적정 주가를 이번 기회에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한 달 만에 끝날 일은 아니겠죠. 길게 보고 이런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가시적으로 뭐 한 2, 3년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적정 주가들이 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멘트 있을까요? 짧게만? 아니, 저도 그 기사를 보긴 했었는데 네. 헤드라인만 보고 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3년은 이 프로그램을 밀고 가야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현실성은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밸류업 프로그램 디테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네. 좀 잘 지켜봐야 되고 이번 달 말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저 PBR주 얘기하고 있었는데 금융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입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뭐 이례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는 리포트를 하나증권에서 냈어요. 뭐 충분히 단기 급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큰 변수 없이는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오늘 리포팅을 하면서 결국은 핵심이 주주 환원 확대인데 아직은 이제 약간 특히 은행 업종 등을 포함한 금융 업종은 정부가 배당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제동도 많이 걸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컨트롤하는 느낌을 사실 줬어요. 그런 언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당 자율성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를 했고 상기 프로그램이 은행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가늠하기는 그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서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은행주 보유 비중이 적었던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까지 했고요. 근데 문제는 또 과거 은행주가 단기 급등 이후에 또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저 PBR 국면으로 많이 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기억 속에 상기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국면이다.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손이 당연히 또 안 나가는 국면이 온 거죠. 뭐 가진 자만의 이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 PBR 종목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8%에 달하는 ROE 등의 양호한 수익성 대비 뭐 PBR이 현저한 저평가에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는 일부 이제 공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성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상승이 되면 MSCI 비중 확대에 따라서 해외 패시브 펀드들도 매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단기 조정 흐름은 나타날 것인데 자 종목별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이후에 소각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타 금융사들은 하나금융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크게 확대하거나 DPS를 상향시키는 것이 다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DGB금융과 BNK 금융 등의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이 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을 공고로 받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분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네. 여기다가 보통주 자본 비율도 타행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DPS가 오히려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타은행으로 주주 환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증가되지 못하고 확대가 제한적이거나 다른 은행들의 발표가 없으면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단기 조정 흐름의 빌미를 제어할 수 있다 이야기를 받고요. 이 대신증권들도 뭐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주도 좀 빠졌고 뭐 지유사, 철강, 화학, 뭐 건설, 소매유통 등의 저 PBR들도 일단은 오늘은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ELS 네. 엄정 대응하겠다. 금융사 퇴출도 불사하겠다. 선제적으로 너네가 먼저 자율 배상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확실히 이것도 조금 이제 뭔가 부담은 있죠, 당연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로 한번 가볼게요. 긍정적인 주주환원책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일부 자동차주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본 엑스더스가 나오면 아까 뭐 중국에서 나오면 리밸런싱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네. 중국 자본을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쪽 사게 되면 뭐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는데 일본 쪽이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이제 그 리밸런싱이 또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매력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외국인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을 또 추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일본의 기업 가치 재고 사례와 그리고 도요타의 품질 문제, 그건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도요타의 품질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주주하는 정책까지 겹치면서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 룰레이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은 다시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중국 업체 PBR, ROE 24년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PBR이 낮습니다. 네.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ROE가 높죠. 기아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실 텐데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거의 ROE가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HMC 현대차는 한 14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기아가 그래서 이제 아웃퍼폼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PBR이 상대적으로 낮죠 기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키맞추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는 선보다 아래쪽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도요타 그룹의 품질 문제인데 이 보시면 과거부터 22년 8월부터 보면은 품질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 기아도 일부 이제 품질 이슈가 있긴 했는데요. 아무튼 도요타가 최근에 24년 2월달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엔진 부분에 품질 문제가 또 이슈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생산 중단 1월 29일부터 생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현대 기아가 좀 반사이익을 지난 금요일에 받았다. 기아가 지난 금요일에 12% 막 급등할 때 네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영향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있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SK증권은 또 보고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어진 주가 급등이 어쨌든 24년 추정 기준 ROE가 각각 현대가 10.9, 그다음에 기아가 16.3%에 달하기 때문에 역시 저평가 기간을 받고 PER은 현대차를 4.8배 그리고
기아를 5.3배 정도로 봤고요. 이렇게 PBR은 현대차가 0.5배, 그 기아가 0.8배. 기아는 꽤 올라왔어요. 0.8배면 현대차는 0.5배니까 아직까지도 한 50%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기아보다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츠증권의 이야기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이렇게 참 보수적으로 보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배당 규모나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반영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할인율을 상당 부분 해소를 했는데, 자, 현대차 PBR이 24년 예상 ROE와 유사한 성과를 기록했던 현대차 2015년, 16년, 22년 수준의 PBR을 보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현대차 PBR이 80%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아의 PBR은 24년 예상 ROE와 유사한 성과를 실현했던 14년, 15년, 21년 수준까지 거의 100%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아는 주가가 이제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올라왔고, 네. PBR 기준 현대차는 80%니까 룸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ROE 상향 조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현대기아차 더 올라가려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역시 지배구조 개편이 이슈가 돼야 된다. 이건 단기 이슈는 아니죠. 그거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자사주 매입과 소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어디냐? 그거는 기아가 아니라 현대차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기대가 가능한데, 보통 보면은 기업들의 자본 효율성을 유도하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가 확대, 대주주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겨줬던 기존의 높은 상속세 개정안 등이 포함되는데, 결국은 중요 변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대차의 24년 ROE는 메리츠증권은 9.5%로 약간 추정치가 올라갑니다. 과거 현대차는 10% 이상 ROE 실현 과정에서 PBR이 한 배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까 PBR이 얼마였죠? 0.63? 0.6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ROE가 9.5%로 추정이 되는데 10배 정도, 10% 정도 받으면 어떻게 되죠? ROE가 10% 이상 받을 때 네. PBR이 한 배 이상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싸 보인다는 건 분명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PBR 상의 거래를 보면 어쨌든 지금 현금 수준도 그렇고 보면 현대차의 기말 현금 보유고액은 19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약 5조에서 6조 정도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발표가 된다면 ROE가 10%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을 하면서 ROE 10% 이상 맞추면서 PBR을 한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건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피어 그룹의 24년 ROE 비교입니다.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띄워주시면,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예, 이 보시면 왼쪽 보시면은 기아하고 현대차 보입니다. 약간 옅은 파란색이 기아 왼쪽에 보이고요. 요거 아닌데 이 전 거. 그 전 거요. 네. 예. 글로벌 피어 그룹. 글로벌 2000. 피어 그룹 24년 ROE 이겁니다. 예, 네. 왼쪽 보시면은 약간 옅은 푸른색이 기아고요. 짙은 가운데 파란색이 현대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ROE가 역시 기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PBR이 기아보다 현대차가 훨씬 낮습니다. 0.5배, 뭐 기아가 0.8배. 최근 올라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도요타가 1.1배까지 올라왔으니까 도요타가 0.8배에서 1.13배인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아직은 싼 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가 좀 더 싼 영역에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현대가 더 PBR 한 배까지 올리려면 ROE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한 5조에서 6조 정도 자사주를 사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당한데, 그러면 만약에 현대차에 대한 PBR 한 배가 부여되면 정당할 수 있다면 현대차 시가총액 우선주 합산입니다. 전체 현대차의 우선주 합산 시가총액은 네. 약 100조 원까지 나온다.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 약 76%의 상승 룸이 생긴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에 되고, 해당 시점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주주 배정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만약에 단행을 한다면 네. 이건 지배구조 개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이 8분 능선을 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는 늦어도 5월 또는 6월에 진행될 24년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새로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 메리츠증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보면
기아보다는 현대차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좀 강하게 올라온 것은 기아보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이 올해 말 IPO를 위한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치가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알려졌기 때문에 최소 30억 달러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네. 이제 현대차의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현대차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 잘하면 인도 시장 굉장히 큽니다. 그 시장에서 잘하면 역시 멀티플 밸류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이라 일부 이제 현대차라든지 일부 부품주들도 주가대 좀 움직인 종목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재료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지배 구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 현대차다.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재료를 놓고 보면 어떤 게 좀 더 센 거예요? 지배 구조가 더 세겠죠. 이 불확실성이 더 세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설레발을 한번 쳐보자면 네, 설레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엇갈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PBR 밴드 상단에 있느냐 아직은 상단에 없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결국 저 PBR 그 밴드 안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뭔가 더 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정책일 수도 있고 지배구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과연 이걸 돌파해낼 수 있을지도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좀 회의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긍정적으로 기대된다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뚫어내는 힘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쪽으로 가볼까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 재둔화 우려가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다름이 아니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께서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경기 선행 지수, 뭐 유동성 지표. 유명하시죠. 네, 이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게 오늘 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2년 4분기 경기 선행 지표들의 반등이 나왔고 그 뒤로부터 23년 2분기부터 네. 관련된 반도체 업황의 호전을 이끌었고, 근데 일부 경기 선행 지표의 재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업황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이제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도체 주가를 약간 후행해왔던 OECD 경쟁 선행 지수가 23년 12월 현재 100.4까지 14개월간 연속 상승세 지속을 했고요. 네.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 상승 사이클이 평균 지속 시간,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평균 잡았을 때 14개월 정도가 이제 사이클이 있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상승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우려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 14개월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왔기 때문에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구간도 왔다는 거고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삼성전자 PB 밴드인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보시면 밴드가 보이죠, 약간의. 네네.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실선이 삼성전자 PB 배수인데요. 이 PB 배수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PB 배수가 한 뭐 2.23배, 뭐 2.3배 정도, 2.2배 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디예요? 한 1.5배, 1.4배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한참 멀었어요.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근데 파란색을 보시면은 약간의 흐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뭐 경기 선행 지수가 OECD가 2007년도 8년도 넘어갈 때는 103도 막 넘어갔죠. 근데 지금 이제 100.4 정도 왔는데 결국은 이게 살짝 꺾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개월 정도 가면 살짝 그 반응이 바뀌더라, 사이클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좀 약간 우려스럽다. 현재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구간에 왔다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이 보시면은 이제 경기 선행 지수와 SK 하이닉스 PB 밴드죠. 그거 보시면은 이것도 보시면 2007년 8년에 엄청나게 올랐죠, 경기 선행 지수. 근데 회색 부분에 모습들 보시면 근데 하이닉스는 거의 PBR 2배까지 갔었다가 잠깐 밀립니다. 그죠? 네. PBR 2배는 평균적으로 지금 하이닉스의 밴드 상단 최상단입니다. 그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주가가 2배를 찍었기 때문에 네네. 밴드 상단까지 간 거예요. 그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지금 밴드 상단을 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HBM 때문에 갈렸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살짝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 또한 이제 한국 반도체 주가는 중국의 IT 수요 전년비 증감률과 동행돼 왔는데 결국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YY 증감률이 20개월 상승 후에 지난 12월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음 이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다음 사진 보시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중국 IT 수요 YY 증감률 상승세가 지속되기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보는 거죠. 이 사진 보시면 왼쪽 보시면 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IT 수요의 YY 증감률인데 이 보시면 YY 증감률이 지금 마이너스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 보이고 오른쪽 보시면 중국의 M2 YY 증감률 추인데 이것도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지표도 조금 꺾인다.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만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수 연구원도 다만 하이닉스나 HBM 부분에서 경쟁의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높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주가 강세가 현재로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고요. 다만 매크로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 둔화 전망에 따른 반도체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저 PBR 주식인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HBM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경기 선행 지표, 유동성 지표, 뭐 여러 가지 OECD 선행 지표, 경기 지표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이투자증권의 나름대로의 평가 지표라 이런 것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완벽하게 뭐 이것만 미쳤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 차트를 그려보면 일단 뭐 한 6개월 정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 시차를 당겨서 딱 대비해 보면 비슷하게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손명서 연구원께서도 지난번 아마 연말쯤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셨다 하더라도 1분기 정도, 1, 2월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급락하지 않을 거라 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뭐 다소 뭐 빠졌을 때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시고 뭐 다소 25년도에 굉장히 좀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실적 턴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사야 되는 조정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 기계 그다음에 게임 어떤 거 할까요? 건설 기계 하시죠. 뭐 건설 게임은 기계. 지난주에 우리 파노 이야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쵸. 비슷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은 뭐 누가 말해도 저 PBR 정책 수혜가 회의적이죠. 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네. 오늘 건설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건설기계 빅3가 지난해 2조 원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결국은 새로운 라인업 확보라든지 신시장 개척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두산마켓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3,932억,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네. 역대 최대였던 22년 1조 716억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182억 원으로 전년비 25.8% 증가했고 HD 현대건설기계는 2,572억, 전년비 50.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사의 영업이익은 총 2조 686억 원에 달하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성과가 호실적으로 이어졌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 영향 때문에 하반기 가까울수록 주택 건설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 투자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등의 발효 덕에 비주택 관련된 건설, 그러니까 비주택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네. 핵 그래요? 건설 이런 것들이. 공장 이런 그렇죠. 것들. 예. 인프라 뭐 투자법이라든지 인플레 감축법은 IRA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을 짓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비주택 건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주택 건설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저는 상업용 부동산 떠올랐는데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비주택이 뭐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장 같은 쪽. 거. 대부분 공장. 아하,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인프라 위주의 시장 환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건설기계 3사가 공격적인 투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북미 건설 장비 수요 때문에 4천억 투자해서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독일 법인 사업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8월부터 북미 커스터마이징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서 북미 시장 현지에서 굉장히 지금 사업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기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역시 실적 부분들이 건설기계는 올해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네. 저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 음. 이 IRA 법안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법안이 작년 한 해로 끝나지 않고요. 25년도 정도까지는 상당히 꽤 높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계속 예지가 돼 있고 한 26년 정도부터 예산은 조금 이제 초기에 집중적으로 네. 예산이 진행되고 조금 이제 슬로우하게 가는 걸로 봐서 24~2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예산안 집행 때문에 실적단이 굉장히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역시나 진짜 돈 쏟아부어서 인프라 투자 이런 거 진짜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것 때문에 또 경기가 좋은 면도 있고. 그런데도 선거 있잖아요. 아 선거. 네, 대선이 있으니까 또 막 쏟아볼 거예요 거기도. 진짜 선거 있는 해는 주식하기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만큼 기회도 많을 수도 있고. 네, 뭐 변수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데일리 힌트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매크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